이사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이 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이런 또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분위기 잘 파악해 보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곳으로 갑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태안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DN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밖에는 지금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서 교통이 많이 미끄러운데 어떤 왔다 갔다 하실 때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발표한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지금 얼어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면에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 최고의 어떤 주식은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대책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대책 안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 대책 이후에 어떤 우선 공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80 플러스라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금 택지뿐만 아니라 신규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핵심은 압도적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차례의 계획보다 한 번에 거의 83만 호 정도를 하면서 압도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공공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간다고 했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겠다.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일조권,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해 주면서 과감한 규제를 혁신하겠다. 그리고 개발 이익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공급이 일어나는 곳에 인프라라든지 SOC 사업 등을 통해서 그곳에 전부 쓰겠다. 그리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전에는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지금은 이익 공유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좀 더 많은 토지주들이라든지 어떤 그 지주분들에게 많이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핵심은 이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에 서울에는 약 32만 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잠시 후에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3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첫 번째는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적률을 200이면 300 또는 400까지 최대한 완화를 하고, 기부 체납도 많이 완화를 하겠다. 예전에는 80%까지는 기부 체납하고 했는데 그걸 많이 완화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관련돼서는 초과이익 환수, 또 2년 거주 의무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규제를 내놨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이죠.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 평균 13년에서 14년 정도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 그 절차를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5년 만에 끝내겠다.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앰뷸런스 한 게 아니고 콜라보를 해서 통합 심의를 거쳐서 5년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 이런 핵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공유하겠다. 세 번째는 이익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또 토지주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토지주가 공공이 공유를 하겠다 해서 토지주 보상, 또 그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SOC를 많이 확충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곳에 모든 이익이 나는 걸 사용을 하겠다라는 해서 3대 원칙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다 하는지, 공공물량 확보는 총 83만 6천 호를 공급을 합니다. 서울에만 32만 3천 호, 인천, 경기 29만 3천 호, 그리고 5대 광역시에 22만 호를 해서 총 83만 6천 호를 한다는 거고요. 57만 호가 바로 도심 내에 들어옵니다. 도심이라는 것은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해서 도심 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저층주거지들을 개발을 통해서 57만 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정비 사업에 서울만 같은 경우에는 9만 3천 호 정도, 그리고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에게도 거의 한 10만 호 정도를 구입해서 총 서울에 32만 3천,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총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6만 호, 아까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듯이 26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는 거의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해서 26만 호가 어디일지는 계속해서 발표를 해서 공급을 충분히 늘리겠다 해서 지금 현재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태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주거로 주택을 공급할 때니 더 이상은 뭐 영끌이라든지 어떤 페이바잉을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신도시 등에 예전에는 127만 호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반면으로 해서 127만 호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합쳐서 거의 200만 호 이상의 공급을 만들겠다 해서 주택 공급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래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좀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제 현실화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우선 입주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정부에서 핵심을 둔 것은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주택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서민들이라든지 집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집을 갖는다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어떤 보상이 만들어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투기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우선 공급권입니다. 우선 공급권이라는 것은 뭐 사실 말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입주권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있었을 때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그 정부의 기조가 놓여 있는 것처럼 1세대 1주택 공급이 바로 원칙입니다. 즉 예전에 말씀드렸던 1+1, 뭐 주택이 크면 1+1이라든지 두 채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현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한 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책 이후, 즉 2월 4일 이후에 신규 매입을 하는 체결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아직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고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공급이 일어날 공공이 주도돼서 하는 곳에 신규 매입 체결자는 무조건 다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빌라들의 어떤 시장이 거래가 절벽이 일어나는 상태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거래 제한 효과가 있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 그래서 2월 4일 이후의 매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2월 4일 이후에 다세대 같은 신축, 즉 전환 다세대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다세대를 해서 몇 세대로 만드는 것 등은 우선 공급권을 전부 주지 않고 기존에만 하나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준비하던 사람들의 신규 공급들이 지금 딱 단절되는 상태가 벌어졌고요.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대척 이전에, 즉 2월 4일 이전에 신축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는 기존 허가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지역이고 아직 구역도 정해지지 않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월 4일 기준으로 허가가 난 것들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허가가 나도 이제 현금 청산 가능성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거래가 예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지만 정비구역이 딱 지정이 되는 순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모든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내가 입주를 원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정말 실소유자 목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내는 걸로 만들어졌고 현장 검토를 강화해서 현장에 만약에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대책 우선 매입권이라 우선 공급권이라든지 어떤 토지거래 이것들은 물론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이긴 한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거래 제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은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 즉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말 더 안 좋은 집에서 더 노후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과연 3분의 2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실 사업지구 지정이 되고 1년 안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이 돼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과연 3분의 2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과도한 사유재산이다, 한 침해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효과는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도심의 신규 공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뭐 정부 말대로 서울에 거의 32만 호를 들어온다고 했는데 반만 해도 16만 호 정도가 들어온다면 거의 뭐 분당과 일산 정도의 합친 정도의 규모의 신규 공급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팽 바잉이라든지 영끌이 없어도 주택이 공급한다는 확실성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계속 뭐 늦어지고 이익 다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의지가 없어서 어떤 주관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익이 공유, 서로 이익을 나누고 어떤 토지주도 내가 원했던 거를 다 뺏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있고 또 그곳에 SOC라든지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입자를 많이 보호해주는 정책 때문에 어떤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쨌든 건설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 상대적으로 문제점은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보면 첫 번째는 이익 공유로 인한 것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을 가져갈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정비 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라든지 어떤 그 조합원들은 내 자신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올 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동의로 갈 수 있는지,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만 호의 신규 택지를 또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들의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공공이 지나치게 시장 원리를 보면 뭐 사실 개인과 어떤 시장이 서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공공은 아주 작은 부분만 어떤 개입을 하는 게 시장 원리의 원칙인데, 지금 사실 너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공이 너무 침입을 하면서 공공 개입으로 인해서 많은 법적 다툼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즉 누구는 현금 정산 대상이다, 누구는 아니다, 과연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느냐, 분양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계속 있을 것 같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벌써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라는 헌법 소원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패스트 트랙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부산시장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제일 큰 서울과 부산시장에 만약 정부와 다른 어떤 뭐 야권 인사가 당선이 된다든지 하면 서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합의체가 좀 잘 안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온 것들이 중공업지역 활성화 대책, 저중주거지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어떤 용적률 상승 등은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그닥 이렇게 반응이 없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건축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25번째 반응에 대한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장에 상당히 무반응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내년이면 다시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이루었던 정책 기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책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빌라 거래는 이제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역에 대한 빌라 거래, 좀 노후된 빌라라든지 어떤 가발 가능성 있는 빌라 거래들은 많이 지금 주춤할 것, 아니면 거의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절벽이 일어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확실한 것들, 새 아파트 또는 신규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지금 2주밖에 안 됐지만 서울이라든지 어떤 서울 중심의 핵심 지역에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가는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이사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좀 더 보완하는 정책이 나와준다면 공급도 늘리고 어떤 거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 대책 관련해서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민철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1대1 상담 안내 좀 제가 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제시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대1 상담 가능한데 전화 상담 역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지역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가실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에서 얘기 풀어볼게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8천에서 4억 정도. 지금부터 성북동 얘기 함께 하도록 하죠. 네. 주거지로 꽤 오랫동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성북동은 많이 아실 겁니다. 성북동이라는 그 존재는 그 동네 하나에서 어떤 주요 부유층이 사는 곳,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것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동은 많이 알려진 만큼 그렇게 고급 주택지만 있는 건 아니고 서민들이 사는 곳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성북 1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리고 이사 대책 전에 어떤 허가나 이런 것들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사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입지는 어디냐? 입지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 서울에는 크게 중심 업무지구와 여의도 중심, 강남 중심의 세 군데의 어떤 핵심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심 업무지구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보유해서 어떤 임대 수요가 충분한 곳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았고요. 세 번째는 무분별하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곽 외곽 지역이고 사대문 바로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서울을 보존하면서 인근 지역의 주택이 완전히 변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난개발이 없이 체계적으로 그 집이나든지 어떤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삼았고요. 위치라든지 어떤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위치는 4호선 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4호선이 충무로나 명동을 거쳐서 해화역, 대학로라든지 어떤 서울대학병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해화역을 지나서 한성대역 입구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대역 입구와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성북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성북은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북 1구역이 있고 바로 붙어서 성북 3구역. 현재는 성북 3구역이 성북 5구역으로 구역을 변경해서 역시 1구역과 함께 공공재개발을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가서 2구역 그리고 밑에는 4구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월곡과 같이 해서 통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4구역은 현재 그냥 답보 상태에 있고 그래서 1구역은 성북 그 4호선의 한성대 입구와 바로 붙어 있는 가장 큰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장위 뉴타운 그리고 미아 뉴타운 같은 뉴타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호재들을 살펴보면 4호선밖에 없었던 곳인데 동북선이라는 어떤 경전철이 지금 개혁이 되어 있고 지금 차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동북선을 말씀드리면 왕십리에서부터 상계역으로 이렇게 남북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철이라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 지하를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환승하는 것이 별로 없다면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북선은 왕십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역을 통해서 2호선, 분당선 그리고 7호선 같은 것들과 환승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노선이다라고 보여지면 좋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는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인근에 이 동북선이 가는 것은 상당히 동북동에서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역사 문화에 보존하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는데 역사 문화를 보존하면서 좀 더 개념 있게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역사 문화는 보존할 건 보존하고 개발할 건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성대역 입구 근처로 해서 성곽까지 쫙 해서 지구 단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해서 지금 가꾸어져 있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이 낙후된 주택지만 개발이 된다면 상호 시너지가 상당히 큰
그런 곳이다라고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작문화연극지원센터. 현재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총 3층짜리 규모인데 창작연극지원센터라는 것은 대학로나 이런 곳에 소규모 극장들이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곳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과 문화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면 좋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재개발의 신청입니다.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이 3월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다음 달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동의율을 제일 많은 76.5% 정도의 동의율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동의율. 노유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의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 1구역은 현재 공공재개발로 신청을 해서 바로 앞두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 지어지는 것들은 깨끗하게 아파트로 변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면 현재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신축 기준으로 3억 8천에서 4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그래서 실제로 전세를 활용한 투자 금액은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성북동 다세대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북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 저희 태안으로 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천리포 해수욕장과 수목원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1억 5천에서 4억까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안에서 얘기 전해드립니다. 어떤 물건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공기가 좋고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역시 지금 많이 대세죠. 세컨하우스를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원할 때 내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원한다면 운영 수익까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임대를 활용한 운영 수익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고요. 위치는 바로 천리포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천리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만리포 해수욕장, 태안에 어떤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인 만리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천리포다라고 보시면 좋고, 또 바로 옆이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은 수목원으로 뽑혔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파가 오는 수목원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지금 1,500만의 반려견 시대, 또 반려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반려견을 동반해서 잘 수 있는, 그런 반려견들이 묵을 수 있는 어떤 숙소라든지 침대라든지 모든 게 갖춰진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위치를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서산 IC에서 빠지면 서울에서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면 바닷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곳이 바로 태안군청 근처에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과 천리포 수목원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위치를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럼 과연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바로 앞에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천리포 해수욕장은 만리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이 만리포 해수욕장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천리포와 만리포가 존재해 있고, 바로 옆에는 수목원, 거의 18만 평 이상의 수목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관광지와 상당히 붙어 있는, 그래서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이 총 18만 평으로 되어 있어서 16,000여 종류의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고, 사실 반려견과 갈 곳이 없는데 이곳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육교라든지 그리고 해저 터널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해저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대천항에서부터 원산도 안면도 이런 해저 터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초의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저 터널을 통해서도 이곳으로 갈 수 있는 최대의 장점, 그래서 하나의 관광 코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밑에 섬에 신진도라는 섬에 케이블카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하나의 설치는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모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의 완료로 인해서 이 세컨하우스의 어떤 입지라든지 주변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상당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00만 원의 반려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는 이곳에서 동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같이 되어 있고 숙소에 들어가도 어떤 반려견들을 위한 어떤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곳, 또 놀이할 수 있는 곳이 다 있는 도그파크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00개의 반려견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이다. 그리고 인근에 수목원, 해수욕장 같은 것들이 많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이곳에 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컨하우스와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면 평수에 따라 틀리지만 1억 5천에서 4억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상 대출은 58에서 60% 정도로 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안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지역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30초 막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해에 그 8.4 공급 대책 기억나시죠? 자, 과연 8.4 공급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때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4 공급 대책과 이번에 발표한 2.4 공급 대책에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뭘까요? 공공성에 있겠죠. 자, 오늘 그 내용 다뤄보면서 또 그에 따라서 공급 전략, 대책은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8.4 공급 대책으로 본다면 지난해에 6개월 전에 발표한 8.4 공급 대책의 대자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에서의 부동산 이번에 공급 대책들이 과연 이상을 쫓아가는 것인지 현실에 근접한 것인지를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상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에 맞춰서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8.4 공급 대책 진단과 그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자, 8.4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실 텐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신규 택지 발굴이 있었고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8.4 공급 대책에서는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심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 공급량으로 자 3만 3천 호, 2만 4천 호, 그리고 7만 호, 5천 호 해서 토탈 한 13만 2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이제 약속을 했었죠.
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진단 결과입니다. 지금 먼저 신규 택지 발굴로 33,000호. 지금 대부분 지역들 태릉시시라든지 과천청사라든지 서부면허 시험장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지자체장마저도 반대를 하면서 지금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33,000호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가장 어떻게 보면 공급 대책 중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3기 신도시 공급량 24,000호는 사실상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8사 공급 대책에서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라고 했죠.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건축,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무려 5만 호가 배정되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무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공공재개발이 최근에 1차 후보지 8곳이 발표가 됐죠. 1월 15일 날 발표됐는데 그 발표 지역마저도 지금 잡음들이 벌써 흘러나고 있기 때문에 2만 호도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8사 공급 대책 전체 물량 정부가 단언했던 13만 2천 호의 경우는 뭐 대폭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지금 예상을 해보면 가능한 수치로 본다면 그것도 앞으로 5년 이내에 토지 확보가 가능한 물량으로 봤을 때 약 한 5만 5천 호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뭐 지난해에 발표한 8사 공급 대책이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간다. 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기간에 5년 이내에 공급 물량이 막 많지가 않고 또 입주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과연 8사 공급 대책의 실효성도 벌써부터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8사 공급 대책에서는 자, 바로 정비사업이라고 했죠. 정비사업,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이 되겠는데요. 그 물량이 7만 호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2만 호가 바로 공공 재건축이었죠.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 2만 호. 자, 그리고 공공 재건축은 5만 호였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공공 재건축 물량이 5만 호는 뭐 대치 음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 재건축 참여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제로죠. 제로고 오히려 호가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2만 호인데 최근에 발표한 지역이 있었죠. 1차 후보지, 그러니까 8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 중에 벌써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역이 흑석 2구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국토부와 그 조합 간에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분양가라든지 용적률이 차이가 크다. 분양가의 경우는 그 조합의 경우는 3.3제곱미터당 한 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는 3,200만 원밖에 책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용적률의 경우는 조합의 경우는 한 600%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한 420%밖에 안 주겠다. 그 정도로 이견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도심부에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결론은 8사 공급 대책 6개월이 됐는데 8사 공급 대책만 보더라도 서울 도심부에 이처럼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서 공급한다라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 그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다. 대략 수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실효성의 한 30%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공급인 것 같고요. 지난 8사 대책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다면 최근에 발표된 2사 대책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최근 그러면 2사 공급 대책, 제가 8사 공급 대책하고 연관을 지었죠.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2사 공급 대책은 어떨까요? 자, 내용을 보면 비슷하죠.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은 공공성 강화라는 데 있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한 2사 부동산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내용이나 이름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물량을 보더라도 그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는 30만 6천, 그리고 직접 시행으로는 13만 6천,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3만 호, 그 외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으로 20만 3천 호 정도. 토탈 80만 6천 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벌써부터 이제 2사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도 자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경제에서 최근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역세권 고밀 개발의 실현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이번에 역세권 고밀 개발로서 역세권 주변부의 용적률을 준주거 지역의 경우는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 완화해준다라고 했죠. 소규모 재개발로도 준주거로 상향 시에는 용적률을 700%까지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지자체로 따지면 25개 자치구 중에 그중에 집권 여당의 경우가 무려 24개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다. 자, 이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역세권들로 본다면 지금 이미 역세권 주변부가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침해 문제, 그리고 주차난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지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역세권의 용적률을 700%까지 또 완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다. 즉 실효성에 본다면 이번 2사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도 벌써 지자체에서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역세권 개발도 막 긍정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인허가권자라고 볼 수 있는 지자체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실제 허용 용적률을 좀 낮출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1차 후보지들이 있죠. 공공재개발 사업소 흑석 2구역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600%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420%로 내려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면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잡음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그 2사 부동산 공급 대책의 주요 논란거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세 개 큰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량이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라고 아시아경제에서 또 보도 자료가 흘러나왔죠. 그래서 내용으로 본다면 이번 2사 공급 대책에서 확실하게 공급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물량은 36만 4천 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물량하고요. 신축 매입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지만 나머지 도심부의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물량은 변수가 앞으로 너무 산적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공급 시기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 공급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8년 이상,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현금 청산 부분이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논란도 더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8사 2사 공급 대책에 공통점이 있다. 이제 공공성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벌써부터 삐걱삐걱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특히 강남 재건축의 경우는 시큰둥합니다. 이번 2사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해서 강남의 경우는 시큰둥하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정부 입맛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벌써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외에 공공 재개발의 경우도 추진위에서는 조합 해산을 시켜서 공공이 주인이 된다는 데 대한 예를 들자면 땅을 뺏긴다라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감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역 쪽방촌 토지 건물주가 지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결세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마저도 용적률, 대표적으로 흑석 2구역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라든가 일반 분양가 난항으로 인해서 뭐 하물며 그 조합에서는 뭐 사업 철회까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처럼 8사 공급 대책이라든지 2사 공급 대책처럼 공공 주도 방식의 정비 사업이 쉽냐 어렵냐 따져봤을 땐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제 점차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난항 때문에 이 공급 대책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곧 한 2달 이후면은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있죠.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결과에 따라선 이번 2사 부동산 대책이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전면 수정이 될 건지가 또 곧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내년에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이번 2사 부동산 대책이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전면 수정될 건지가 또 남았고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부분에 이제 여론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이때까지 정부의 24번의 정책이 실패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신감이 커졌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2사 공급 대책의 어떤 현실성에 대한 부분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론화가 없이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발생한 위헌 논란이라든지 입법 강행 부분이라든지 거래 절벽 때문에 여론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자, 결론을 내려본다면 2사 공급 대책에 따른 단기적으로는 뭐 집가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 그리고 전세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이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주가 시작되는 8년 이후부터는 이 공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사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제 요즘 시장 흐름에 궁금한 점은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우리 소장님 또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거든요. 상담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예,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까운 거리에 논현역 7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고요. 그 지금처럼 여러분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가 상의를 하면 금방 여러분들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방문 일정, 예약 일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 오늘은 서울역 쪽으로 한번 갑니다. 중구 만리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시세가 3억 7,500에서 4억 9,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역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번 2사 공급 대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틈새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구 만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제 2월 4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지역 같은 경우는 2월 4일 전에 건축 허가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에서는 좀 다소 비껴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를 본다면 서울역 도보 2분 거리 위치 굉장히 서울역에서 가깝고요. 예상 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8천 정도로 다소 투자금이 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만리동의 경우에 투자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요. 서울 북부 역세권 지금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광역 입체 교통체계, 교통의 근방은 그만큼 우수하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이 지하화된다라면 향후에 제2의 강남이 기대되는 좋은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리동의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제 서울역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주변부의 강북의 중심 업무지역이라든지 공동역 업무지구, 그리고 용산 역세권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금융허브, 그 정도로 공실 걱정 없이 임대사업도 잘 할 수 있는 위치고요. 주변에 명문 대학교가 즐비하기도 하고, 주변에 개발 이슈, 용산공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강남권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신분당선이 착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강남 접근성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GTX A 노선이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향후에 한 4년 후가 된다라고 하면 서울역 만리동에서부터 강남까지 직주 근접 거리가 10분 이내,
뭐 짧게 한 5분 정도 단축되는 좋은 위치가 바로 만리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이슈로는 단연 도시 계획, 서울의 도시 계획으로 보더라도 3도심지 중에 하나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GTX A 노선과 GTX B 노선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의 만리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발 이슈 중에 하나 바로 서울역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 만리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엎어지면 코다울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 만리동인데 여기에 GTX A 노선, GTX B 노선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뭐 신분당선 그리고 광명선까지도 연결되는 대형 이슈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이 앞으로 향후에 지하화된다라고 하죠. 지하화된다라면 당연히 이 주변부에 뭐 지가도 상승하고 임대가도 상승하고 지금 있는 만리동 주변부 그리고 용산역 주변부까지 묶어서 이 주변부가 제2의 강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항상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은 선점 투자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를 보더라도 좀 확대해 보면 서울역 바로 엎어지면 코다올 곳이 바로 만리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를 보면은 바로 만리동이 여기에 있죠. 서울역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서울역 북부에 보면은 북부 역세권 복합개발지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여기가 숭례문, 남대문 이쪽 회원동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017이라는 예전에 육교가 지금 공원화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주변부가 더욱더 서울의 관광 명소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타이밍은 지금이 가장 적절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울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위치를 보면은 바로 서울역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대형 유통 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접해 있는 엎어지면 코다올 곳이 바로 만리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리동에서 7017을 통해서 바로 명동 남대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역 북부 복합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명실상부하게도 여기가 어떤 국제 업무 중심지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을 본다면 시세가 한 3억,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는 3억 7,500 정도에서 한 4억 9,500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는다면 한 2억 4,500에서 그리고 3억 1,500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차액이 되겠죠. 그럼 예상 실투자금은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로 뭐 여러분들 가장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의 내 집 마련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리 입주까지도 고려한다라면 여러 가지 규제에서도 또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미리 뭐 신혼부부라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혼부부라든지 미리 입주까지 고려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개발도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월세를 놓는다면 임대 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 놓기에도 좋은 위치, 그러면서 많은 개발 압력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제2의 강남을 꿈꾸는 곳, 그게 현실화될 만한 용산에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역 주변이었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 한 1분 정도 저희 시간이 허락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미나 그 상담 안내 좀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하죠. 자,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이 쉽겠습니까? 고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아주 찾아오기 쉽다고 말씀드렸고요. 논현역 7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고 또 아래에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소장님들 역세권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그 세미나 장소 역시도 역세권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그리고 상담 관련해서도 아래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